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 주센터 발사대 위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기온은 영하 3도. 주변은 어둡고 관제실 불빛만 반짝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시각이다. 누리호 4차 발사. 카운트다운 종료. 굉음이 먼저 땅을 흔들었다. 불기둥이 나로도 앞바다 수면 위로 쏟아진다. 관제실 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눈은 모니터에 고정돼 있다. 발사체가 구름을 뚫고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90초. 박수는 2분 40초 뒤. 탑재체 분리 확인. 신호 수신 확인. 13기 전원 교신 성공. 역대 최다 탑재. 성공률 10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발사 이후 한국 우주 개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는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발사 자체는 정상이었지만 문제는 탑재체 분리 직전에 발생했다. 3단 엔진이 예정보다 46초 일찍 꺼졌다. 목표 궤도 속도에 초당 0.7km가 모자랐다. 위성 모사체는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낙하했다. 결과는 부분 성공 판정. 연구진은 그 46초를 1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고압 산화제 탱크 내부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6월 2차 발사. 이번엔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 위성을 함께 실었다. 발사 뒤 15분 후 목표 궤도 진입. 성능검증 위성 교신 성공.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한국은 1톤급 이상 탑재 능력을 갖춘 자력 발사체 보유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에서 7번째였다. 앞선 6개국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다. 왜 처음부터 혼자 만들어야 했는가? 한국은 2002년 나로호 개발 당시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에 1단 로켓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조건은 단호했다. 1단 로켓 하드웨어는 제공한다.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 블랙박스를 통째로 사서 달고 날리는 구조였다. 나로호가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보닛을 열 수 없는 계약과 같다. 고장이 나도 수리는 납품사에 맡겨야 한다. 부품이 필요하면 같은 곳에서 사야 한다. 그리고 그 가격도 납품사가 정한다. 나로호는 1차, 2차 실패 끝에 2013년 3차 발사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성공한 순간에도 한국 연구진이 직접 이해한 기술은 2단 이후뿐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0년 순수 국내 독자 발사체 개발이 공식 착수됐다. 예산 1조 9,572억 원. 기간 12년.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자는 처음에는 거의 없었다. 누리호 개발 12년 동안 가장 자주 반복된 작업은 연소 시험이다. 75톤급 액체 엔진 1기를 인증하는데 300회 이상의 연소 시험이 필요했다. 엔진이 연소 도중 폭발하면 시험대 전체를 점검한다. 파편을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만든다. 이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됐다. 반복 속에서 연구진은 엔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압력에서, 어느 부위가 먼저 한계에 이르는지를. 이 이해가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짚어내게 했고 2차 발사 성공으로 이어졌다.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가 묶여있다. 2단에는 75톤급 1기, 3단에는 7톤급 1기, 총 추력 300톤. 이것을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고, 직접 시험해서 직접 발사했다. 2023년 3차 발사에서 실용 위성을 처음으로 궤도에 올렸고 2025년 4차에서 13기 전원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3차까지의 누리호 발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 과정을 주관했다. 설계, 제작, 발사 준비, 운용 모두 국책연구기관이 책임졌다. 4차는 구조가 달랐다. 체계 종합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식 참여했다.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다. 발사체 단조립, 발사장 이송, 기립, 발사 운용까지의 전 과정 총괄. 민간 기업이 발사 주관을 맡은 한국 최초의 사례였다.
미국이 나사 중심 체제에서 스페이스X,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행한 흐름과 같은 방향이다. 이 이행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4차 발사가 보여줬다. 13기 전원 교신 성공.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가 목표 궤도에 올랐다. 이 결과를 관제실 밖에서 대기하던 연구진이 확인한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 이번 발사에 실린 큐브 위성 12기는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이 제작했다. 큐브 위성은 가로 세로 높이 각 10cm를 1유닛으로 하는 소형 위성이다. 무게는 1유닛 기준 1kg 내외. 이것은 마치 대형 화물 컨테이너 하나 대신 소형 택배 박스 12개를 동시에 올리는 구조와 같다. 비용이 낮고 개발 주기가 짧으며 실패해도 손실 규모가 제한적이다. 국내 대학들이 설계한 큐브 위성이 누리호에 실린다는 것은 단지 위성 한 기의 성공이 아니다. 대학 연구팀이 설계한 위성이 실제 궤도에 올라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는 의미다. 12기 전원 교신 성공. 이 숫자는 한국 우주기술의 저변이 연구원 수준에서 대학 수준으로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우주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우주항공청은 2025년 12월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식 명칭 KSLV-3. 총 사업비 2조 2,921억 원. 목표 발사 시점 2032년. 그런데 이 발사체에는 누리호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연료다. 누리호의 연료는 케로신, 등유다. KSLV-3은 메탄을 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스페이스X가 팰컨 9으로 보여준 바로 그 방식이다. 왜 연료를 바꾸는가? 왜 재사용이 중요한가? 이 두 질문의 답이 한국 우주산업의 다음 10년을 결정한다. 케로신은 탈 때 탄소 찌꺼기를 남긴다. 연소가 완료된 엔진 내벽에 검은 그을음이 쌓인다. 다음 비행 전에 반드시 세척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숯불구이 후 그릴을 닦는 것과 같다. 쓸 때마다 손질이 필요하고 손질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 메탄은 연소 후 그을음이 거의 남지 않는다. 수소와 탄소 비율이 케로신보다 단순해서 연소 후 잔류물이 적다. 세척 주기가 줄고 엔진 재사용 준비 시간이 짧아진다. 스페이스X가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의 메탄 엔진 랩터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의 신생 우주기업 란젠 우주과학기술도 메탄 로켓 추체를 개발 중이다. 글로벌 재사용 발사체 개발의 흐름이 메탄으로 수렴하고 있다. KSLV-3은 80톤급 메탄 엔진이 1단과 2단에 공통으로 탑재된다. 같은 엔진을 1단과 2단에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생산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정비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현재 1kg을 저궤도에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발사체에 따라 다르지만 케로신 일회용 발사체 기준으로 평균 약 3천만 원 수준이다. 재사용 발사체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 수치가 킬로미터당 약 30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10배 차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배달 한 번에 차를 폐기하던 방식에서 차를 주유하고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비용이 낮아지면 위성 발사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면 발사 횟수가 늘어난다. 발사 횟수가 늘면 기술 축적 속도가 빨라진다. 스페이스X 팰컨 9은 2024년 기준 단일 발사체로 연간 최다 발사 기록을 경신했다.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KSLV-3이 계획대로 개발되면 한국 기업들이 국제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채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글로벌 소형 중형 위성 발사 시장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산업 세부 분야 중 하나다. 우주 자원 개발 이야기로 들어간다. 달에는 헬륨-3이라는 동위원소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 지구 대기가 차단하는 태양풍 입자가 수십억 년 동안 달 표면 토양에 축적된 것이다.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며 핵융합 반응의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달 전체 매장량은 110만 톤으로 추정된다.
1톤당 추산 가치는 약 4조 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채굴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장비로 옮기는가? 아직 어느 나라도 실전 검증을 하지 않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 문제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달에 가기 전에 달과 유사한 환경을 지구에 구현하자. 선택된 장소는 강원도 태백, 폐광산 갱도의 지하 730m. 이곳에서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외부 진동이 없다. 빛도 없다. 지상 환경 변수가 거의 없다. 강원도 태백 폐광산 지하 730m에 들어선 시설의 공식 명칭은 우주자원 탐사 실험실이다. 이곳에서 연구진은 달 표면과 화성 표면의 토양을 모사한 레골리스 샘플을 제조한다. 그 위에서 채굴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고장 나는지를 직접 테스트한다. 달 표면 극지방의 영구 음영 지역은 온도가 영하 200도 이하다. 이 조건을 지상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냉각 설비가 필요하지만 지하 깊은 갱도는 자연적으로 일정한 저온 환경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2023년 기준 세계 최초의 지하 우주자원 탐사 실험시설로 기록돼 있다. 지하에서 우주 채굴을 연습한다는 발상 자체가 아직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접근이다. 달이 목적지라면 지구에서 먼저 연습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험실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로드맵의 수치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다. 2032년 KSLV-3의 달 착륙선을 탑재해 독자 발사. 2035년 화성 궤도선 발사. 2045년 화성 표면 독자 착륙. 이 일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비교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면 미국 나사가 아폴로 계획을 공식 선언한 것은 1961년이다. 유인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1969년. 선언에서 실현까지 8년이 걸렸다. 당시 나사의 연간 예산 최고치는 미국 연방 예산의 약 4.4%에 달했다. 한국우주항공청의 2024년 출범 당시 배정된 예산은 약 7,700억 원이다. 같은 해 국방비의 약 1%. 일정이 공식화됐고 기관이 만들어졌으며 예산이 배정됐다. 이 수치들이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라는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뉴스페이스라는 단어가 2015년 이후 우주산업 보고서에 자주 등장한다. 정부 주도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 상업 우주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천억 달러, 모건 스탠리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로 약 600조 원이다.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같은 보고서는 전망한다. 한국의 우주 산업 연간 매출은 2023년 기준 약 4조 원이다. 전 세계 시장 대비 약 0.7%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AP위성 등이 위성 제조 발사 서비스, 지상국 운용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다. KSLV-3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한국 기업들이 국제 발사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 조건이 만들어진다. 0.7%가 유지될지 달라질지는 2032년을 지나봐야 알 수 있다. 4차 발사 이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연기가 거치고 조명이 꺼지고 관제실 인원이 철수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에서 수집한 운용 데이터를 KSLV-3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강원도 태백 지하 730m 실험실에서는 오늘도 레골리스 샘플 위에서 채굴 장비가 움직이고 있다.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4,400km. KSLV-3 목표 발사 시점까지는 7년이 남아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은 2024년 5월이었다. 예산이 배정됐고 일정이 공고됐으며 엔진 설계가 시작됐다. 새벽 1시 13분의 불기둥은 이미 사라졌다. 다음 발사대 위에 무엇이 올라갈지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숫자를 보셨습니다. 13기 전원 교신 성공, 그리고 킬로그램당 300만원. 전자는 지금 한국 우주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후자는 KSLV3이 완성됐을 때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서 2032년 달 착륙선 독자 발사라는 목표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컷은 다누리 달 탐사선, 한국이 달궤도를 도는 나라가 됐다입니다. 자매 채널 키워드 역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컷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